반갑습니다. IPA 설계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계 기본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설계 기본은 자동화의 정의, 종류, 역사 등과 설계 철학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하게 될 건데요. 우선 자동화의 정의, 종류, 역사, 광의의 자동화는 무엇이고 협의의 자동화는 무엇이고 또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바른 직업관 등을 가지게끔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동화 설계라는 부분을 얘기하기에 앞서 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경찰이나 그 다음에 의사나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업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죠? 경찰이 무슨 직업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경찰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의사가 어떤 직업인지를 알아야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자기 직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현재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FA 설계사도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는 유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자동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범주, 종류, 광의의 자동화에 대한 이해, 공장 자동화의 역사에 이르는 자동화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자동화를 다른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움직이거나 작용하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고 되어 있고 위키백과에는 제어 시스템과 정보기술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기계류 및 공정을 제어, 사람이 관여할 필요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키백과에 정의된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부분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위키백과의 정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에는 제어 시스템과 정보 기술을 조화롭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어 시스템 또는 컨트롤 시스템 및 컨트롤 루프를 사용하는 시스템 또는 기타 장치의 동작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컴퓨터를 활용해 공정이나 작업을 감시하고 제어하여 결과나 값을 얻는 시스템이다 라고 위키백과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오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정보를 뇌가 분석하고 판단하여 신경망과 근육을 통해 손발을 움직이는 전체적인 과정이다. 이것이 제어이다.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각종 센서들과 전기를 보내주고 끊고 하는 기기, 모터, 히터 등 일을 하는 구동체들과의 일련의 계통 전체를 제어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보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보를 생성, 처리, 저장, 전송 및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을 통칭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정보가 생성되죠. 제품 정보, 생산 정보, 품질 정보, 기계의 상태 정보 등 수많은 정보를 필요에 따라 분리하고 선별하고 구리핑하는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기계들끼리 또는 중앙 서버와 로컬 기기 또는 기계로 전송하여 공유하며 이들 정보들이 오염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정보기술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최근 자동화 장비는 장비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IT가 결합된 생산 시스템 안에서 연결되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동화를 이렇게 도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통합 서버가 있고 이 로컬에는 장비 EQ단이 있습니다. EQ가 여러 대가 이렇게 있겠죠. 이 장비들과 통합 서버 간에는 네트워크를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장비와 장비들 간에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장비하고도 정보를 주고받고 이 장비에서 상위의 통합 서버 쪽으로도 네트워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식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동화를 범주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정 자동화가 있습니다. 주로 공장에 적용되는 경우이며 하드웨어가 주축이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정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들이 작업 순서가 대부분 고정되어 있어서 프로세스대로 가공, 조립을 하면 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변경하기에는 어렵지만 효율성이 극도로 높다. 특징으로는 대량 생산에 유리하며 초기 투자비가 크지만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대표 사례로 자동차 조립 라인, 음료 충진 시스템, 반도체 생산 시스템, 전자부품 조립 설비들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많은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는 형태를 고정 자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프로그래밍 자동화입니다. 생산하는 제품의 사양에 따라 설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자동화이며 수치를 새로 넣거나 제품별 데이터를 레시피로 저장하여 불러다 쓰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매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며 배치를 변경할 때마다 재설정이 필요하다. 산업용 로봇이 이런 프로그램 자동화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수치 제어 시스템, 공작기계 등에 적용되어 있는 CNC도 프로그램 자동화의 범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자동화 영역입니다. RPA 또는 BP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리적인 기계가 아닌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범주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움직임은 없고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거나 업무 처리를 매우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정보 처리 자동화의 범주라고 보면 됩니다.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사람이 마우스나 키보드로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대체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 계산 및 명세서 발송하는 것, 증명서 발급, 그 다음에 엑셀 정리, 이력서 필터링과 같은 단순 작업을 로봇, 즉 소프트웨어로 대신하는 것들입니다. 사무자동화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BPA, 비즈니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기업 전체의 워크플로우를 통합하는 꼭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ERP, 고객관리 시스템, 포스, 중개 및 배차 프로세스 배달 자동화 앱들이 요즘에는 자동으로 배차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위치 기반으로 많은 부분들이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RPA의 한 예를 들어본 겁니다. 발전운전 현황을 모니터링에 접속을 하면은 알람이나 경보 이벤트 검색을 하고 거기서 분석 통계 데이터 작성을 하고 업무 담당자에게 분석 결과를 전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만약에 이걸 일일이 한다면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었죠. 이 RPA가 도입이 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른쪽의 예는 BPA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로봇이 음식을 손님 자리까지 날라다 주죠. 그 다음에 여기 키오스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동 결제까지 되는, 요즘에 이제 테이블 오더라고 해서 주문과 자동 결제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BPA의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능형 자동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쪽인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범주로 저희 빅데이터와 AI, 그리고 머닝머신이 결합된 것이며, 정해진 규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점점 똑똑해지면서 스스로 판단하여 실행을 하는 단계의 자동화이다. 특징은 비정형 빅데이터, 이미지, 음성, 영상을 처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학습할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죠. 대표 사례로 자율주행 자동차, 상담 챗봇, 피지컬 AI, 예측 유지보수 등이 대표 사례로 되어 있는데,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능형 자동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상담사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졌죠. 오히려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인간 상담사들이 받는 업무적인 스트레스, 감정 노동에 비하면은 AI 상담사하고 상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동화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는 범주, 어떻게 영역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거라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종류를 실생활이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동화의 종류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무자동화를 보겠습니다. 사무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는 모든 자동화된 방법들. 팩시밀리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죠. 이메일로 다 바뀌었고, 프린터도 엄청 발전돼서 스캐너와 프린터가 복합화되었고, 거의 모든 업무가 사람이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컴퓨터로 대체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무자동입니다. 요즘 클라우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서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대부분 저장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초자동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자동화를 넘어 AI, 머신러닝, RPA 등과 여러 기술을 결합하여 기업 내 가능한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단계가 됩니다. 사람이 개입해야 했던 복잡한 예상까지도 데이터 기반으로 시스템이 스스로 처리하게 되는 과정이죠. 또 하나는 이제 생성형 AI와 코파일럿의 일성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매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슬라이드 5장짜리 보고서로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AI가 초안을 완성하고 직원은 창의적인 판단과 최종 검토만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파일럿이라는 용어가 여기 나오네요. 원래 부조종사라는 뜻인데 사용자의 작업을 옆에서 실시간으로 보조하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AI 기반의 가상비서를 코파일럿이라고 합니다. 자, 사무자동의 또 하나, 두 가지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분석,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AI가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일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이 과정은 비효율적이고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역으로 제안하는 기술입니다. 업무의 병목 구간을 스스로 차지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요즘에는 바둑 기사들이 AI에게서 바둑을 배우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보다 결과가 좋을 확률이 10% 높다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상오피스와 메타버스의 협업입니다. 가상오피스, 그래서 물리적 사무실 없이 VR 또는 AR, 가상의 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동료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협업하며 이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호작용, 대화, 자료 공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데이터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언어적 소통의 부재, 디지털 피로도, 평가와 신뢰의 문제, 기술적 진입 장벽 등의 이유로 빠르게 확산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미국 기술연구단체 ASP에서는 메타버스를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증강현실, AR이죠.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정보를 덧입히는 기술입니다. 포켓몬고,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설비 유지 보수 가이드 등이 있고,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상의 경험과 정보를 디지털 공간 안에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헬스케어 앱의 활동 기록 등이 이 라이프 로깅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러링 월드, 거울 세계라고 하는 미러링 월드. 이 부분은 실제 세계를 디지털로 똑같이 복제한 가상세계입니다. 구글 어스, 배달앱 지도, 디지털 트윈 공장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죠. 저도
오래전부터 써왔지만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미러 월드라고 보면 돼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우리 실제의 지도가 우리 실제 지형이나 도로나 이런 지도를 그대로 데이터화해서 올려놓고 거기서 데이터가 돌아가죠. 내가 가고 있는 위치가 어디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경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미러월드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로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세계입니다. 버추얼 월드. 현실과 유사하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로블록스, 제페토, VR 협업 사무실 등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제페토를 저도 여러 해 전에 시작을 했다가 사실 재미없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생산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A, 팩토리 오토메이션을 공장 자동화라고 명칭이 붙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저는 생산 자동화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공장 자동화라는 말하고 생산 자동화라는 말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용되는 자동화 시스템 일체, 가공공정, 조립공정, 품질검사 등을 자동화하고 석유화학 플랜트, 제지 플랜트와 같이 재료가 이송되면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전 과정도 생산 자동화에 속한다. 요즘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죠. 제가 생산 자동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이유가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 초기의 자동화가 주로 조립 위주의 공장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장 자동화라고 하면은 좀 작은 의미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공장의 조립 공정 말고도 자동화이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생산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 왜냐하면 생산 자동화라고 해야 어떤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물류 시스템까지를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 자동화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 공장과 똑같은 가상 공장을 컴퓨터 속에 만들어 새로운 공장을 도입하기 전에 가상 세계에서 먼저 시뮬레이션하여 시행착오와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기술, 즉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시차 없이 동일하게 일치화시키는 것을 이것을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협동 로봇의 확산. 거대한 펜스 안에서 따로 작동하던 기존 로봇, 기존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혼자 따로 일을 하죠. 근데 앞으로는 사람 바로 옆에서 안전하게 도와준 로봇,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유연함과 로봇의 반복 정밀도가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로봇들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 옆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때린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이 코봇, 협동 로봇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존 로봇의 형태와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겠죠. 현대자동차가 투자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발표했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공장 안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이 되었고 앞으로의 방향도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예지 보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계가 고장난 뒤에 고치는 형태가 대부분의 보전 업무였죠. 근데 고장난 뒤에 고치는 게 아니고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3일 뒤에
베어링 고장날 것 같다고 AI가 미리 알려줘서 설비가 항상 일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시에 나타나는 가동 중단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AR, VR 기술이 보존 업무에 접목이 되어 좀 더 정확한 보존이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비승연자의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품종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아니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다품종 대량 생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인데요. 과거에는 한 라인에서 한 종류만 만들었거나 모델 교환을 할 때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미래 공장은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하나의 라인에서 수만 가지의 맞춤형 제품을 동시에 찍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미래형 공장은 공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이 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자원을 최소화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과 사람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품종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요즘은 글로벌 세계입니다. 글로벌 세계에서는 전 세계로 나가는 제품들을 다 생산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지역별로 나눠져서 공장이 가동되고는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공장에서는 미국에 팔리는 제품들, 그 다음에 유럽 공장은 유럽에 팔리는 공장,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팔리는 공장을 설립을 해서 그 지역을 담당을 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좀 더 넓은 지역까지도 수출을 하는 그런 기능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한 나라에서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도 있지만, 그 주변 지역, 예를 들어서 동남아 지역이라고 하면은 인도네시아에 현대차가 있다고 하면은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주문을 받고 생산을 하게 되겠죠. 훨씬 더 많은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는 그런 생산체제, 많이 만들면서도 커스터마이징 해서 모델이 예를 들어서 10대가 생산이 되면은 1번은 옵션이 A가 들어가고, 2번은 A가 빠지고 BC가 들어가고, 3번은 A, B, C가 다 들어가고, 이런 형태의 굉장히 복잡한 생산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 글로벌 경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류 자동화입니다. 물류센터, 우편집중국 등과 같은 이제 물건들을 자동으로 적재, 포장, 분류하는 것인데요. 물건의 흐름을 자동화해서 사람이 힘들게 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재고 관리를 정확히 하는 등 제품을 유통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방법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자주 사용되고 향후 몇 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당 부분 이 영역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도 물류 자동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택배 로봇, 그 다음에 드론 배달 등이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택배 로봇이 배달을 하는 그런 테스트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어느 지역에 상용 단계의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자, 물류 자동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물류는 끊김없는 심레스 물류를 추구한다. 창고 내부를 넘어 고객의 집 앞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연결된 자동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건지 되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군집 주행 및 자율주행 트럭. 고속도로에 여러 대의 화물 트럭이 기차처럼 줄지어 자율주행하는 기술인데요. 공기 저항을 줄여서 연료를 아끼고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운영센터가 있고 여기에 기후정보, 교통정보, 정밀 지도라든지 동적 정보들을 다 이제 운영센터에서 정보를 받으면은 이 정보들을 자동차 트럭에다가 다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분집 주행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결빙 구간이 있다. 그럼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거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연료비를 줄인다든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드론 및 배송 로봇인데 라스트 마일 자동화라고 합니다. 물류의 마지막 단계는 현관앞 배송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험난한 지형은 드론이 도심에 보도는 소형 배송 로봇이 담당하여 30분 내 배송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에서 내놓은 목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풀필먼트의 진흥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주문을 처리한 것을 넘어 예측 배송이 도입되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고객이 곧 주문할 물건을 미리 근처 물류센터에 배치해 두는 방식인데요. 구매를 자주 하지 않는 고객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소매업 입장에서는 주문 후 배달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재고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사업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풀필먼트가 지금 현재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쿠팡의 예를 들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쿠팡의 물류센터가 각 지역별로 있죠. 그 지역에서 수많은 물건들을 물류창고에 가져와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바로 꺼내서 포장을 합니다. 각 담당자들이 각 고객들에게 맞는 그런 물건들을 포장을 하고 직접 배송을 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배송에. 지금 우리가 한진택배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택배 서비스고요. 물건을 판매자가 포장을 해서 택배 회사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택배 회사가 가져가는 형태죠. 그 다음에 쿠팡에서 하고 있는 건 풀필먼트 물류 방식입니다. 풀필먼트 방식은 이 제품들을 수요 예측을 해서 물건을 사다 놓습니다. 창고에다가 쿠팡에서. 그래서 쿠팡에서 사다 놓고 그 물건들을 고객들이 주문하면 바로 꺼내서 포장하고 배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쿠팡의 제품들이 금액이 싸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쌓아놨는데 안 팔린다. 그럼 가격을 내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팔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것이 풀필먼트 자동화. 그래서 두 가지가 나눠지게 돼요. 우리가 물건을 받고 있는 배송과 일반적인 택배 배송과 풀필먼트의 배송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다크스토어의 확산인데요.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오직 로봇만 돌아다니는 배달 전용 마이크로 물류센터입니다. 자, 이것은 도심 곳곳에 배치되어서 배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죠. 또한 다크스토어와 로봇 지하 차도는 도시 물류 전체를 물류 오토메이션 시스템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물류 자동화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용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지하에 소규모 다크스토어가 있다라고 하고 집 안 거실 벽면에 배송함을 열면 지하 관로를 타고 온 로봇이 넣어둔 신선식품이 바로 들어오는 모습이죠. 자, 다크스토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달 전용 마이크로 물류센터, 배달만 하는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을 쌓아놨다가 배송만 하는. 자, 한 가지 기사를 보겠습니다. 롯데마트 잠실점과 구리점은 세미 다크스토어가 적용된 점포다. 고객들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계산할 수 있는 일반 매장과는 그대로 있고 매장 뒤쪽에 고객이 출입할 수 없는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다. 롯데마트의 다크스토어는 오직 패킹과 배송만을 위한 곳이죠. 신세계라든지 롯데마트, 다이소 이런 데서는 온라인 매장도 운영을 해요.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은 그 온라인으로 주문한 매장이 결국에는
이런 다크스토어에서 포장을 하고 판매가 됩니다. 상점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온라인 상점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을 현실적으로 실제 액션을 일으키는 곳이 다크스토어인 것이고, 이 다크스토어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매장과 연결되어 있는 다크스토어도 있지만 그 지역의 일부분을 물류 거점으로 만드는 방식, 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아파트 택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각 집마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의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요즘엔 지하에다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겠죠. 그런 지하의 한 공간에다가 물류 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택배 차량이 와서 다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 내려놓은 것이 어떤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전에 얘기했던 이런 배송 로봇 있죠? 이런 배송 로봇이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하는 거죠. 아파트 단지 내를. 이런 것들이 다크스토어의 또 일종입니다. 자, 요 밑에 풀필먼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주문 처리 대행이라는 기능과 서비스 모델 자체를 의미합니다. 물류 창고에서 상품을 보관하고 주문을 받아서 포장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물류 공장의 자동화 및 서비스화 그 자체가 풀필먼트라고 해요. 자, 다음은 홈 오토메이션 쪽입니다. 홈 오토메이션은 가정의 각종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생활의 편의성 향상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자동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스 누설 감지, 지방 감시 카메라, 보일러 가동 등 스마트폰으로 모든 기기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HA 범주에는 에너지 및 환경관리, 그 다음에 보안 및 안전, 가전기기 제어였지만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진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에너지 환경관리에서 스마트 조명, 스마트 냉난방, 이거는 꽤 오래전부터 해왔죠. 그 다음에 보안 및 안전, 스마트 도어락이나 스마트 홈 카메라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전기기 제어에서 스마트 전력관리, 불을 자동으로 꺼준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에 있는 불이나 보일러 등을 끈다든지,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와 가전기기들을 제어하는 부분들이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초연결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메타 표준의 확산. 메타는 삼성, 애플, 구글, 아마존 등 28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CSA에서 만든 오픈소스 IP 기반의 홈 IT 글로벌 표준이고요. 브랜드 상관없이 메타 로고만 있으면 모든 스마트 기기가 하나의 앱으로 연동되는 것을 이제 메타라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 제품만 연결이 됐고 삼성 가전제품들끼리만 연결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삼성, LG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메타 표준을 좀 쓰게 되면은, 그래서 이 메타는 요런 표시가 있으면은 요 메타 어떤 기기, 어떤 메이커든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 인식 및 능동적 지식, 앰비언트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앰비언트 컴퓨팅은 불 꺼져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침대에 누운 사용자의 심박수와 호흡을 감지해서 조명을 끄고 온도를 낮추며 아침에는 수면 사이클에 맞춰 서서히 커튼을 열어주는 식이죠.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불을 끄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불을 켜놓고 자고 싶은데 불을 켜놓게 되면 아무래도 숙면을 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잠이 들면 불을 꺼준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헬스케어와의 결합입니다. 집이 거주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병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스마트 미러가 사용자의 얼굴색을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거나 화장실 변기가 성분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의사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이 부분은 지금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고 실제 이제 병원이나 요양 물론 이제 굉장히 고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다음에는 에너지 자립형 홈입니다.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수준을 넘어서 태양광 패널과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는 효율적인 자립 구조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지능형 유닛이자 독립된 에너지 거점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개념도가 이렇습니다. 풍력으로 전기를 받아오면은 연료전지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또 태양광에서도 열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열로도 에너지를 받고, 이래가지고 에너지를 거의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도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지만 시골에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섬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라든지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시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 그러면은 투자 대비 효과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자립형 홈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점 자동화입니다. 마켓이나 백화점, 음식점 등의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바코드 계산대가 가장 대표적인데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배식 로봇, 포스 시스템 등이 상점 자동화에 포함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무인 점포, 무인 편의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아이스크림 가게가 무인으로 운영되고 라면 점포도 무인 점포가 있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 상점 자동화는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고객 경험 혁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무인 결제 시스템, 가장 대중적인 형태로 고객이 직접 바코드를 찍거나 메뉴를 선택해 결제한다. 최근에는 현금 외에도 다양한 간편 결제와 생체 인증이 통합되고 있죠. 저스트워크, 아마존고처럼 천장의 카메라와 선반의 무게 센서가 고객이 집어든 물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매장을 나가는 순간 앱으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 저스트워크아웃. 그 다음에 스마트 선반 및 전자가격표. 종이 가격표 대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는데 본사에서 가격을 변경하면 실시간으로 전 매장에 반영되어 재고 상태를 점주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술이 스마트 선반하고 전자가격표 기술입니다. AI 마이크로 스토어. 기존 매장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 내 유휴 공간에 설치되는 이동식 무인 상점입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엄청난 발전으로 보이는데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발전되는 방향에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알아볼게요. 에이전틱 커머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AI는 단순히 추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대신에 쇼핑까지 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사용자의 냉장고 재고를 파악해서 AI 에이전트가 가장 저렴하고 신선한 상점을 찾아 자동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는 방식이죠. 그럼 가게에서는, 상점에서는 기계의 고객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 AI가 해당 지역의 날씨, 행사, 유동 인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장마다 최적의 상품 구성과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면 갑자기 비가 오면 입구 쪽 진열대를 우산으로 바꾸라고 점주에게 알려주거나 디지털 사이니지의 광고를 자동으로 변경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죠. 로컬라이제이션, 그 지역에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 리테일테인먼트와 로봇의 결합이 있습니다. 매장 내 로봇이 단순 안내를 넘어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고 시식이나 시연을 돕는다. 자동화가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로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백화점의 미용 코너를 갔는데 지금은 사람이 고객에게 화장품을 추천을 하죠. 손님의 얼굴 톤은 조금 검은 편이니 어떤 톤의 화장품이 어울리겠습니다
건성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로봇이 그 사람의 얼굴 상태를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피부는 지성이고요. 색깔 톤은 어떻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이 좋겠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고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은 그 미용에 대한 부분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공부를, 물론 유능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고 경험도 많으면 가능하겠지만 신입이라든지 많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좀 부실한, 조금 잘못되는 그런 추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한다면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을 것 같긴 해요. 다음은 통합 옴니 채널 인프라라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온라인에서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을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스마트 카트가 인식해 위치를 안내하고 매장에서 본 물건을 집으로 바로 배송시켜주는 과정이 물 흐르듯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옴니채널이라는 용어는 모든 것, 모든 방식을 의미하는 옴니와 유통 경로를 의미하는 채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웹사이트, 모바일, 스토어, 그 다음에 이메일, 스페셜 미디어, 콜센터, 디지털 프린트, 서칭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게 되겠죠. 쭉 하는 이 과정들이 전부 다 하나의 채널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자, 어려운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편리해질 것 같긴 해요. 자, 다음은 무기자동화인데요. 자, 무기체계는 사실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넘어가고 있고 지금 이란, 이라크, 미국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미국이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무인 정찰 드론이라든지 드론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나 방위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인 로봇이 정찰을 한다든지 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역을 선발대로 먼저 들어가서 상대를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총알바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연구도 있죠. 그 다음에 유무인 복합체계. 그래서 무인 항공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도입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무인 함대, 드론 함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함대에 지금은 이제 유인 비행기가 항공모함에 있지만 유인 항공기가 아니고 드론을 실어서 날르는 그리고 드론이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항모도 연구되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서비스 플랫폼 자동화라는 것도 있고요. 플랫폼 자동화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달앱, 카카오티 같은 거 있죠. 자체가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 돌아가게 만드는 자동화를 말하는 겁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개, 그 다음에 기사나 수요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배달, 대리, 택시 연결 어플들이 모두 이 플랫폼 자동화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자동화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고객에게 자동으로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거나 구매 패턴을 분석하는 영역이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안 한 고객이 1시간 뒤에 할인 쿠폰을 자동으로 발송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노출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케팅 자동화인데 이게 마케팅 자동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팸성 광고가 이제 오는 부작용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동화의 종류까지만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에는 자동화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생산 자동화를 설계를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동화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만큼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공장에 들어가 있는 자동화 설계를 일반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공장이란 자체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공간이죠. 회사가 기밀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눈에는 자동화라고 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자동화예요. 그래서 FA 설계를 하는 분들이 일반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동화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는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자동화의 종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